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젠 가동을 중지했던 영변의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은 개성공단 입경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그리고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F-22 이륙 장면을 보셨는데요. 네. 북한 쪽에서 우리 한반도 쪽에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우선 그 첫 번째 사단이 난 거는 B-52 과거에 50년대 개발된 전략 폭격기가 전개되는 건데 3월 19일경에 이게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바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네. 이건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SA, 지대공 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인 게 한 40기 정도 됩니다. 네. 만약에 가까이 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그 지대공 미사일을 네. 사실상 암시하니까 예. 그러면 지대공 미사일에 안 걸리는 스텔스 전폭기를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B2가 들어왔고요. 예. 그러니까 스텔스 전폭기가 발진하는 괌이나 하와이 네. 또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그러면 타격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 가장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가 투입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사일로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사일을 또 요격할 수 있는 네. X밴드 해상 배치 레이더 SBX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격 미사일이 탑재된 이지스 구축함 2대가 네. 지금 한반도 인근에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용과 반작용, 장군 멍군 하듯이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실상 가상 전쟁이 이미 돌입한 것 같은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런데도 북한이 어떤 말은 과격하게 하지만 군사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대응하지는 않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여 이상 동안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 긴장 고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공동 대응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지금 쉽게 공개하지 않는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대북 억지력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과 같은 형국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면전을 감수하는 배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사실상 한미연합전력과의 전면적인 전면전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북한에 지금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이런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의 가장 큰 목적을 향후에 북미 간의 이제 협상이 시작됐을 때 평화체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체제 문제를 협상장에 끌어들이려고 북한은 의도하고 있고 그 평화체제 협상장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한반도의 평화의 필요성, 절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역설적으로 한반도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이것들을 계속 세계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사실상 과시가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군사적인 위협이 사실상 한 1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요구가 있겠죠. 이제 그런 요구를 아마 노리고 북한은 지금 평화체제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지금 한껏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지금까지 정상 가동이 되면서 우리 국민도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입을 금지했죠.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대남 압박용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사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먼저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남북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평화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떤 이유에든 간에 누군가 먼저 그걸 폐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국제정치적으로나 남북 관계상에 있어서나 많은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힘들 거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2009년이라든가 이전에 계속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물론 또 이제 잠깐씩 이렇게 폐쇄했다가 다시 연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그만큼 북한으로서도 폐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고 연간 한 9천만 달러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먼저 폐쇄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북한의 지금 언술 체계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은 남한이 많은 피해를 본다. 기업가들도 실업자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고 남한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
자기들이 그동안에 좀 봐주어서 네. 이걸 그냥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자기 최고 존엄이라면 이제 김정은을 김정은을 얘기하겠죠. 얘기하겠죠. 지금. 네. 또는 뭐 또 아마 동상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파괴를 한다느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뭐 훼손을 시키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 되면 폐쇄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북 공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네. 또 실제에 있어서는 남한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네. 그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제 기숙사를 지어달라든가 네. 근로자 기숙사를 지어달라든가 또는 임금을 이제 인상해달라든가 네. 세금을 높여달라든가 하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앞으로 이제 남한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 위하기 그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남한을 이제 좀 압박을 해서 대북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폐쇄를 하진 않더라도 김 교수님 만약 이런 통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사람이랑 원자재가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상 가동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업에 상당한 차질은 예상되죠. 그러니까 2009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훈련 때 이제 북한이 이 통행을 제한해가지고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전 박사님 분석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의 조업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서 개성공단 프로젝트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것은 사실 정치적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처럼 뭐 출입국 수속을 받은 사람한테 명단을 통보해주지 않아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북한에 적어도 개발지도 총국의 명의의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권력기관의 성명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볼 때 결국 남쪽을 좀 힘들게 하려는 좀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기업하는 사람은 원부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며칠 동안 못 가면 조업에 사질이 빚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아프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일종의 목리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그러니까 좀 우리를 좀 귀찮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들어간 사람을 나오게 하는 건 오늘 다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귀환은 허용한 걸 보면 우리 일각에서 이거 우려했던 것처럼 인질 사태 이런 것들은 북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남쪽의 원부자재나 이게 차량이 못 들어가면 북쪽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가서 그 간식도 줘야 되고 그 국을 끓여줘야 됩니다. 그 못 들어가면 사실 북한 근로자들도 먹는 게 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풀어서 먹는 것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 남쪽으로의 귀환은 허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관지 국방장관이 만약 억류 사태가 벌어지면 군사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 그 북핵 특별위에서 한 발언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제 그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주제가 논의된 걸로 돼 있어요. 사실 지금 가장 역설적인 건 뭐냐면은 개성에 입주한 기업주나 근로자들은 우리 다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밖에서 이렇게 그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성명도 발표했죠. 그러니까 기업주들은 이제 남북한에 서로 자극하지 말고 이 개성공단은 어떤 그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정부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는 괜찮다 그러고 지금 조업 아무 차질 없다 그러는데 마치 여기서 어떤 위기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어떤 그 보도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정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장기화되다 보면은 개성공단이 정치 쟁점화되고 어떤 남북관계 의제의 중심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인질 사태 또 뭐 우리의 어떤 그 근로자들 억류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개성공단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분간 이렇게 차분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출경 조치 일단 불편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출경 조치를 제한하는 조치가 나온 것도 얼마 전에 그 남북한 군 통신선이 끊어지면서부터 예견된 사건이에요. 과거에 그 키리졸보 때도 그 5일간 우리가 그 출경에 제한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연락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2009년 3월에. 2009년 3월에. 그럼 뭐냐면은 이 통신선이 그 마비가 되면은 북한은 이제 전상기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수기로 출경을 관리해야 되고 팩스에 의존해야 되고 이 절차가 3, 4단계가 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물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출경 조치가 제한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확인되기 전에 너무 이 부분을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 박사님. 근데, 저희
한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보수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일정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물론 정부가 압력을 받을 수 있죠. 네.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사태가 앞으로 남북관계 또는 주변국에게 주는 영향이 무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개성공단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최소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것을 세계 기업에게 그렇죠. 세계 사회에 사실은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관광도 되는 거고 투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역이용해서 좀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을 가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또 이제 개성공단이 뭐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런 이제 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5만 3천 명 정도의 그 근로자들을 중국으로 인력 수출을 해서 보다 많은 그 돈을 번다는 생각까지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북한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약 500불, 400불에서 500불까지 지금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개성공단에서 약 120, 30불, 100불에서 150불 사이에 주고 있는데 그럼 물론 그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의 정말 어떤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정말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인 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이 뭐 어떤 도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즉각적인 응전을 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외교적인 노력이랄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박사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개성공단이 정말 잠수함 속의 토끼 내지는 뭐 탄광 속에 있는 카나리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끼 죽이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불사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그때 2008년 9년 때 개성공단이 이제 위협에 놓였을 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것은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의 논리적인 연장선에도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쪽에 보수 지정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을 시장화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다. 그래서 오히려 개성공단이 북한에게는 아플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성공단의 실험이라는 것이 보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꿔놓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게는 아플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 논리들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를 해서 북한 스스로 내부가 아프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폐쇄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북측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인질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우리 김종대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성공단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인질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군사작전까지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대응이다. 그래서 개성공단만큼은 이렇게 한반도가 위기가 더 증폭될수록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관리해내고 위기를 또 완화시켜내고 또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만 시작이자 모범으로 우리가 좀 잘 슬기롭게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바랍니다. 네, 어제였죠.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반응을 곧바로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남북 간의 주요 발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각부터 동남 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동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하는 상태는 끝장났다.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인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게 된다. 네, 내용 쭉 들어봤는데요. 북한의 이번에 흑연 감속로 재가동 조치 결정이 결국은 2007년에 있었던 네, 13 합의에 파기 선언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 측의 그 어떤 재래식 전쟁, 전면전에 대한 어떤 협박으로부터 네. 어떤 핵시설 재가동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발언은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저런 발언들이 좌절감의 표현인가 자신감의 표현인가가 의문입니다. 네. 이게 어떤 그 핵과 미사일을 이제 보유했다는 자신감에서 과거보다 더 세게 멀리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어떤 열세를 만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을 네. 다른 식의 어떤 자신감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인가? 예. 이건 의도의 차이가 있지만 미묘하게 이 부분이 다 섞여 있고 네. 또 그런 어떤 우리 측의 대응에 연동해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기본 프레임 전략이라는 것은 장기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핵 무장 네. 이것과 평화협정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협정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의 네. 체제 생존 전략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옵션들은 이 한미 연합 한미 공조 체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하나씩 둘씩 더 까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계속 자기네가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로는 벌써 미국하고 어떤 그 전면 전쟁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네. 사실상 뭐 도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한에서 저는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어떤 권력을 승계한 이후 최초로 네. 한번 전시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97년부터 지금까지 쭉 발전시켜왔던 핵 전략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군사 전략 프로그램들을 다 한 번씩 가동을 해보는 거죠. 네. 도상 연습으로서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한번 돌려보고 핵무기로 갔다가 재래식 위협으로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배합해보고 네. 이러면서 또 현장에 가서 시찰하고 아마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전쟁 지도의 문제를 제대로 학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예. 이제 먼 훗날이 지나도 그때 제일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현장 학습을 굉장히 고강도로 하고 있다. 현장부터 지휘부까지 전부죠. 예. 이게 상당히 공개적으로 핵 가동에 나서겠다 이런 선전포고로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북한의 공개적인 핵 개발 선언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여기까지를 다 겨냥한 것이다. 단지 한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떤 뜻으로 해석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사실 이제 로켓 발사를 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거죠. 미국으로부터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평화를 담보를 받고 네. 안전보장을 담보받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네. 그렇지만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 또 러시아에 대한 불만도 꽤 있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가서 동의하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동맹이냐. 예, 서운하겠죠. 네. 예,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를 사실은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노이지 마케팅이라고 해도 네. 이 판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주목하게 해서 네.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네. 그런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 1년에 북한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긴장 조성은 네. 한 가지 목적이 아니다. 물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을 이제 네. 과신하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역시 이제 주변국을 흔들어 가지고 빨리 북미 대화 내지는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변 5메가와트 이제 원자로 시설들을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게 복구시키려면 뭐 우리 이제 김정전 선생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엄청난 전력도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굳이 또 카드로 꺼낸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이 자체만 보면 네. 역시 이제 대미 협상 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것 아닌가. 사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골치 아픈 존재지만 북한이 또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전략적인 그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더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 지금 육자회담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육자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기분이 나쁘겠죠. 자꾸 이제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북한의 일련의 지금 핵 어떤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적인 목적이 있다. 다목적적이다. 주변국 모두를 향한 그러한 그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다목적 카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영변의 원자로 재가동 선언은 사실상 그게 실제적인 유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편집장도 잘 아시지만 그 오메가와트 재가동하는데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 품은 많이 들리는 게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조금 얻는 건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북은 지금 2010년 이후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 훨씬 더 쉽게 다량의 핵물질을 간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과거에 2010년 이후에 이게 불능화시켜서 지금 못 쓰게 되었던 이것을 다시 재가동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질적인 핵물질 확보라는 실익보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영변의 오메가와트 원자로라는 것은 그동안 20년 동안 지속됐던 북한 핵 문제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그거 하나 놓고 93년부터 계속 실행했던 거 아닙니까? 옆에는 냉각도 폭파했던 것도 그때 상징적인 포토제닉이었고. 2008년이었죠. 2008년 6월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가동한다는 것은 이제 북핵 문제는 다시 원점이 시작한다.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 핵보유라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자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또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최고인민회와 이 당 중앙위 전원회에서 핵 무장력 병진 노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핵보유 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당의 공식 방침으로 천명한 직후에 이 그 원자력 총국 명의로 이 영변의 핵시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그 실익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으로서의 아마 이걸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이런 분석이신데 김용 대표님 일단 기술적으로 어제 북한에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이 즉각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각 재가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대로 오랫동안 그 방치돼 왔고 이것을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어떤 특이하게 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진짜 핵무장을 할 어떤 의도가 확고하다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그 핵무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핵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한결같은 방식은 몰래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이제는 의심할 수 없이 저 나라가 핵보유국이나 이렇게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했죠. 헌법 개정에서 핵보유국 명기했죠. 또 이제는 핵보유국 그 법도 만들었죠. 최고인민회의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와트 원자로 가동한다 그러죠. 나 할 수 있는 세계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핵보유에 유리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국제 감시망이 더 강화될 것이고 오히려 핵보유의 어떤 그 난관은 더 조성이 될 텐데 이런 점에서는 어떤 이런 정치 군사 특히 어떤 핵게임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핵무장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떤 그 협상용으로 상징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측면과 실제 핵무장 프로그램이 이게 어떤 투트랙으로 별도 진행되는 거 아닌가 또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바로 북한식 어떤 핵 정치의 매우 특이한 일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전부 다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적어도 오메가와트 원자로는 과거의 육자회담의 효과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 전략이 은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란스럽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아주 비효율적인 전략.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렇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최종 어떤 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체제 보장이라든가 뭐 경제 지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나중에 최종 카드로 내밀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년 12월 12일 날 그 은하 3호를 통한 그 로켓 발사 이후 전국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북한이 굉장히 그 우리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사령부의 그 회의 모습 처음이죠 아마 그게 공개한 게. 처음입니다. 예. 예, 긴급 회의하고 그런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연 이 만약에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보안 시설까지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전에 전혀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카드를 보여주면서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하나 좀 보탠다고 한다면 지금 남북 관계 충돌사를 보게 되면은 계속 북한이 도발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왔습니다. 한국전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99년 이후를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이 좀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2년에 또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들이 또 그때 월드컵 때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09년 11월에 또 3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2010년에 북한군이 일테면 보복을 했습니다. 뭐 천안함 폭침이나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사실은 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보복을 당해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물론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를 북한이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특히 아마 합참이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을 주도하는 식으로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을 빙자해서 혹시 북한의 지도부라든가 원점 내지는 지휘부를 타격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에 좀 걸려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태도들을 취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북한의 연술체 이런 게 있습니다. 남한이 만약에 움쩍만 하면 움쩍한다고 해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좀 공격적인 물론 공격적인 행동 내지는 뭐 공격을 직접 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하겠다. 뭐 괌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 초토화시키겠다. 뭐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항복문서에 사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은 보복을 하겠다. 벌초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데 이 벌초는 뭐 벌초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1984년 아웅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인들이 많이 죽고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대대적인 보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때 우리가 세웠던 작전 이름이 벌초 작전입니다. 벌초 작전. 근데 북한이 그 벌초란 말을 지금 우리 김관진 장관에게도 벌초 대상 1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벌초란 말이 이제 그때 나온 건데. 원래 저작권은 남쪽에 있었군요. 그렇죠. 원래 이제 벌초 작전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북한이 그걸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죠. 뭐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어떤 타격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과장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블로핑, 소위.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남한이나 미국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2010년 사건에 대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뭐 현재는 물론 긴장이 너무 고조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행동, 실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지전으로도 그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밀 지시를 통해서 남한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지시를 지금 김정은이가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북한은 북한대로 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물론 뭐 최첨단 무기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현재 상태가 좀 지나면은 좀 저는 뭐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종대 표지장님, 미군이 첨단 무기, 그러니까 뭐 맥켄지 함이라든가 엑스밴드 레이더라든가 방금 공개된 F-22 이런 걸 보내는 게 꼭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남쪽이 단독으로
대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예.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군 쪽에서. 그럼요. 이거 대변인, 미국은 예. 항상 해왔죠. 그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네. 동북아를 지역으로 대상하는 어떤 그 지역적 차원의 억제. 네. 두 번째는 어떤 북한의 어떤 그 핵도발을 사전에 어떤 억제하기 위한 어떤 무력 시위.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어떤 그 대한민국의 네.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나름대로는 어떤 그 견제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제. 이 3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양상에서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쪽은 이렇게 나오더라. 네. 그러면 또 한번 다른 전술을 써보자. 예. 서로에 대한 정보 비용을 끊임없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맞대응 행동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인포메이션 코스트, 정보 코스트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 우리도 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실체가 뭔가. 네. 이런 데 처음 봤고요. 네. 원산에서 국가급 훈련을 했는데 노후 함정이 40%더라. 네. 저쪽의 가동 상태가 이 정도구나. 아. 이런 여러 가지 지휘 통제와 전력의 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됐어요.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상호 확인 과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군사적 대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즉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북한의 전략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일 흥미로운 게 어제 그저께죠. 예.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네네. 예, 대표적인 개혁하고 경제 관련된 총리로 또 임명을 했어요. 네. 이건 도대체 뭡니까? 계속 대남 위협 도발은 하고 또 이 개혁파를 또 총리로 임명하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제 그게 설명이 좀 되는데요. 네. 그 3월 31일 날 있었던 당중앙위 전원회에서 이른바 이제 그 경제건설과 핵무장력 건설을 병진하겠다.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데 그 핵무장력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적 설명은 뭐냐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은데 경제건설을 매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추가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국방비를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서 핵무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건설에 절박함이 있다. 있는데 지금은 미국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자기 스스로 억제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무기라는 값싼 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최고인민을 열어서 박봉주가 총리로서 복권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박봉주 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7.1 조치의 주역이고 북한의 시장개혁 조치의 상징인 인물입니다. 네. 그런 인물을 다시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은 일관되게 북한으로서도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북한은 경제개혁을 살리고 경제를 회전시키는데 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논리에 따라보면 지금 핵무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요구, 군사적 긴장을 계속 강화시켜서 평화체제 협상에 지금 나서게 하게 된 이유는 평화체제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싸우던 관계를 이제는 예. 상호 설립 국가로 가기 때문에 평화체제는 북한으로서 미국의 안보상의 위협을 막아내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평화체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로 자기는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대응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고 네. 그것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그런 안보상의 요구 네. 또는 평화체제에 대한 그 요구 이런 것을 대응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예.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개월이 지나면 제가 볼 때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아마 평화체제 논의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이 평화체제 이야기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 달 이상 사니까 힘들잖아요. 네. 1년 내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스라엘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북한, 미국, 한국이 다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에 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지혜를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 박사님,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이제는 좀 대화와 협상이 시급한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당장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건 이제 먼 미래에는 그렇게 이제 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당장에는 역시 신뢰 프로세스가 좀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핵정국 내지는 이제 제재정국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것도 물론 이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기본입니다만은 예.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든가 대화는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두 수레바퀴로 한반도 이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어서 일정 부분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군사적으로 대비합건하고 또 만약에 도발을 하면 정말 원점까지 타격을 해서 응징을 하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말 군사적인 문제가 너무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군사 관련 회담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역시 예방 외교 모든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남북 간의 대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남한과 중국, 남한과 뭐 러시아, 남한과 당연히 미국 이런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무력 도발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신뢰 프로세스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굉장히 그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신뢰 프로세스를 빨리 가동시키는 것도 이 정말 엄중한 상황을 하나 극복하는 하나의 그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면 우리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거고 주변국의 도움도 필요할 텐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이 북한 측에서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달라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고 지금 어떤 신형 대국 관계를 외치면서 굉장히 미국의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보다는 북한을 좀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전과 같이 지금 북중 대화가 원만하지가 않고 또 어떤 북한을 지정학적 같이 즉 동맹으로서 보는 어떤 관점도 대단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어떤 그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한미일이 또 어떤 북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떤 강압 정책을 계속 그 구사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한미가 북한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내심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이런 전략으로 한미 국지도발 공동계획을 혹시 악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국지도발 공동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지금 이중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어떤 북한이 어떤 그 도발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어떤 그 한미가 자기 중국을 견제하는데 악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관리하고 진정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중국의 우선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아마 어떤 미중 간의 그 대화가 한번 북한을 의제로 한 대화가 한미 정상회담 후에는 열리지 않겠는가. 적어도 5월에는 한미 간의 이제 입장 조율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미중 간에 또 이 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동북아의 국제 체제의 재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적어도 이게 상반기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북 간에 계속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람들끼리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 보면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대화를 해보자 이럴 사람이 필요한데 중재를 지금 할 수 있는 국가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나 뭐 국제기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반기문 총장이 이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사실은 국제사회의 그런 일각의 우려를 나타낸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 우리 한반도 지역의 그런 최첨단 무기를 이렇게 구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함께 남한의 단독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에서 안정을 원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운실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미국, 중국 이런 등등의 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자기의 공통의 국가 이익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 좀 협의를 해서 남한과 북한의 위기를 좀 진정시키고
그 위기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좀 효과적인 국제적인 협상의 방안들, 협상의 틀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5월로 예정된 우리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좀 심각한 걸 서로 공유하고 향후에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위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우리 중국에 가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거 아닙니까? 중국 가서 또 중국에 대해서 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결국은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그랬습니다만 부시 행정부하고 북한이 그렇게 극한적인 대결을 할 때 결국은 아쉬운 게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워싱턴에 가서 설득하고 베이징에 가서 읍소하고 평양 가서 우리가 또 압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세 당사자들을 손을 끌어와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게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9.19 공동성명이고 2.13 합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도 지금은 뭐 군사적인 차원의 억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명한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미국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잘 창의적으로 짜서 워싱턴에 가고 베이징에 가고 평양에 가서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는 이런 좀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출구 전략 말씀하셨는데 출구 전략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출구 전략,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숙 교수님이 이제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 전문가를 만나든, 물론 당국자를 만나든, 미국 당국자를 만나든, 전부 다 남한이 중요하다, 한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통일 문제는 뭐, 결국에 가서는 남한이 주도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고, 이니셔티브를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중요한 사례가 지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중국도 굉장히 신뢰를 보내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믿고 있고 뭐 미국도 이제 캐리 뭐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남북 대화가 뭐 어떤 진행되면 좋겠다는 그런 그 미국의 국무장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한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조응해서 따라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구식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국군을 걸고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결국은 한반도를 우리 주도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쟁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남북한이 공멸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역시 대화와 협력 필요하면은 물론 이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요. 대화 협력. 그다음에 옛날처럼은 안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퍼주기식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남한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어떤 접점을 찾는 지점에서 거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뭐 자원을 들여온 대신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간다든가. 사실 기업가들도 만나보면 옛날식은 이제 그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수수되는 그런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도 많이 깨어 있고 또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뭐 끌려다닌다는 둥, 뭐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둥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남북 간의 그런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도 유지하고 통일의 기반도 닦고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도 받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숙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셔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새 정부의 초기이고 김 교수님 지난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가면서 이런 출구 전략이나 밑그림을 그리는 인프라가 좀 허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출구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짜야 되고요. 그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안이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과 북경과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론 굉장히 많은 고민과 숙고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당장이야 군사적 차원의 이제 억지력이나 응징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만 여전히 청와대는 그런 국방부가 해야 될 일과 더불어서 통일부와 외교부와 청와대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잘 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통일비서관, 안보실장 이런 분들은 이런 군사적 차원의 안보 담론에 더해서 이 출구 전략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금의 이런 긴장 국면이 조금 숨고르기를 해서 조금 가라앉게 되면 그 출구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출구 전략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알레르기 반응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화체제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저렇게 바라는 게 평화협정 체계라고 평화체제를 하자는 것으로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극단적인 긴장 고조를 하는데 평화체제 협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가 우리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전상태 60주년을 맞고 있는데 이 정전상태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는 데서는 누구도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의 또 평화체제에 대한 안을 가지고 그것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 또 중국도 동의할 수 있는 안, 북한도 수용 가능한 안들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짜서 그 출구 전략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밤잠을 설치면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요. 김용대 편집장님. 네. 지금 출구 전략은 숙제인데 그 숙제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우려되는 것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럼 뭐 숙제하고 있다가 불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교전의 양상을 보면은 남북한 양쪽의 정치 권력의 의지가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어떤 군대와 군대끼리 어떤 우발적 충돌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1연평해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서해에서 다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계속 그다음에 응징보복 악순환이 이어졌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어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건 유사시에 어떤 그 북한이 이제 도발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우리의 응징 또 어떤 보복이라는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준비 태세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를 빨리 포착해내는 거죠. 이것은 어떤 군사력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관리, 통제,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 위기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경고하고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위기 관리. 여기에는 이제 경제력, 군사력, 정보력,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교력까지 동원이 된 이 네 가지를 축으로 한 국가의 성숙단 위기관리 역량입니다. 지금 정보조직법도 늦게 통과되고 지금 정부가 계속 어떤 그 정상화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다 성숙되게 어떤 그 보다 유능한 정부로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이제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수시로 모이고 범정부적으로 어떤 통합된 어떤 대응 방향을 내올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시스템과 유능한 관료 체제가 지금 시급히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